숲속에서 나는 점점 더 짙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나무들은 점점 더 빽빽해졌고 햇살은 더 이상 숲을 뚫고 들어오지 않았다. 나무들 사이로 빛이 전혀 비치지 않으면서 숲속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나는 술뭉치를 감아가며 길을 찾고 있었지만 나침반은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다. 그때 내 주변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소리에 깜짝 놀랐다. 나무들 사이에서 바람이 불면서 이상한 속삭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도라다다, 도라다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들렸고 마치 내가 들은 속삭임이 내 귀에 직접 들려오는 것 같다. 순간 나는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숲의 한 구석에서 나는 소리라는 것을 믿었다. 나는 소리의 근원을 추적하려고 했지만 그 소리는 계속해서 나를 속이는 듯 했다. 내가 걸을 때마다 소리는 사라지거나 다른 방향으로 커져나갔다.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속삭임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때 나는 갑자기 앞을 가로막는 무언가를 느꼈다. 마치 무언가가 내 앞을 막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했지만 그 순간 무언가 차가운 것이 내 얼굴을 스쳤다. 나는 갑자기 멈춰서서 주변을 살펴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내 몸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고 공기는 더 차갑게 변해갔다. 숲속의 기운은 나를 점점 더 끌어당기고 있는 것 같다. 나는 다시 한번 나침반을 꺼내보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나침반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나는 실을 계속 감으며 숲속을 걸어갔다. 1시간 정도 걸어갔을 때 갑자기 숲속의 한 구석에서 불빛이 보였다. 그 빛은 마치 환상처럼 보였고 나는 그 빛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빛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나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해졌다. 내가 그 빛에 다가갈수록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졌다. 그리고 그 빛이 비치는 곳에는 뭔가 이상한 물건들이 모여 있었다. 작은 돌, 오래된 인형, 낡은 종이 조각들. 그것들은 마치 오래된 유물처럼 보였다. 나는 그 물건들에 대해 궁금해졌다. 그 물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그곳에 모여 있는 것인지.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나 경고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저것들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물건들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오래된 나무 인형이었다. 인형은 아주 오래된 것으로 보였고 얼굴은 마치 소름 끼치게 웃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그것을 만지면서 그 인형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다. 순간적으로 내 손이 인형을 떠나지 않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인형을 놓으려 하자 그것은 내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내 몸에서 갑자기 얼음처럼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다.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마치 누군가 내 주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그 인형을 즉시 땅에 떨어뜨리며 그곳을 떠나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인형의 얼굴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점점 더 크게 웃기 시작했고 그 웃음소리는 내 귀에 울리기 시작했다. 이곳에 오지 말았어야 했다. 나는 그 웃음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자 아무 말 없이 숲을 빠져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숲속의 길은 점점 더 얽히고 복잡해졌고 나는 점점 길을 잃어갔다. 내가 들어온 방향도 내가 갈 방향도 전혀 알 수 없었다. 나는 계속해서 실뭉치를 감아가며 나가려고 했지만 글씨마리도 점점 끊어지고 있었다. 그때 다시 한 번 그 속삭임이 내 귀에 들려왔다. 너는 이미 늦었다. 나는 그 속삭임에 끌리듯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나는 또 다른 기이한 장면을 목격했다. 갑자기 숲속의 나무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고 그들의 가지는 마치 나를 붙잡으려는 듯 내게 다가왔다. 나는 그 순간 내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마치 다른 세계로 끌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점점 더 깊은 공포에 휩싸였고 그때 숲속에서 내가 보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흐려졌고 나는 숲의 깊은 곳에서 미쳐버릴 것 같다. 그곳은 단순한 숲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이 흐르는 공간이었고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었음을 나는 그때서야 깨달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보았던 것은 내가 그 숲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확신이었다. 숲 속의 모든 것이 나를 붙잡고 있었고 그곳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나는 그 숲을 떠나려 했지만 내 몸은 점점 더 그곳에 묶여갔다. 그때 나는 나 자신이 이 숲에 갇힌 것처럼 느꼈고 나의 몸이 점점 더 어둠 속으로 흡수되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 너는 이곳의 일부가 되었다. 숲속에서 나는 그 목소리를 듣고 더 이상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내가 느낀 건 오직 차가운 공기와 나를 둘러싼 어둠뿐이었다. 일본 수지산 근처에 위치한 주카이 숲, 그곳은 자산의 숲이라 불리며 일본에서 가장 음산한 장소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숲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왔고 그곳을 찾는 이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내가 이 숲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단지 그런 이야기가 있는 한 장소일 뿐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곳을 방문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주카이 숲에 대한 이야기는 일본 내에서도 유명한데 그곳은 수지산의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은 몰창한 숲과 암흑의 공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산의 숲이라는 이름을 얻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숲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곳에 들어서면 이상하게도 길을 잃기 쉽고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지며 차가운 기온이 감도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을 방문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곳에서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단순히 그 미스터리한 장소를 탐험하려는 호기심에서 발을 들여 놓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로든 주카이 숲을 찾는 이들에게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어떤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역시 그 숲을 찾았을 때 마찬가지로 이상한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나는 그 당시 일본 여행 중이었고 친구와 함께 후지산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후지산을 오르기 전에 우리는 주카이 숲을 잠시 들르기로 했습니다. 주카이 숲의 입구에 다다르자 그곳의 분위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묘하고 음산했습니다. 나무들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가면 자연의 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모든 것이 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오히려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우리는 숲을 헤매며 길을 찾기 위해 나아났습니다. 그때 나는 무언가나 따라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하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오싹한 느낌이었죠. 친구도 나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고 우리는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숲속의 한 나무 근처에서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서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형체는 완전히 흐릿하고 인간의 모습과는 다른 기운을 풍겼습니다. 순간적으로 그곳을 쳐다보았지만 그 형체는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나는 그 숲에 대한 호기심을 더 이상 가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내가 찍었던 사진들을 다시 보면서 나는 더 많은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질 속에는 인간의 모습처럼 보이는 형체가 여러 번 나타났고, 사진을 찍을 때마다 그 형체가 조금씩 다르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그 숲에 살아있는 것이 아닌 다른 차원의 존재들이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 숲에서 경험한 일이 사실인지 아니면 내 상상에 불과했는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며칠 후, 나는 그 무당님에게 그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당님은 사진을 보자마자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환상이 아니다. 숲에서 건드리면 안 될 존재들이 사진 속에 나타나고 있어. 그곳은 바늘 세계와 연결된 곳이야. 그 말은 내가 그 숲에서 느꼈던 불안감과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오당님은 그 숲에서 자살을 결심한 영혼들이 자주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 영혼들은 죽음에 대한 미련과 억제된 감정들을 풀지 못하고 그 숲 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나는 그 숲에서 거너진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숲은 단지 자살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한 영혼들이 얽혀있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그 숲의 분위기와 맞물리다 더욱 강력한 기운을 내뿜는 것이었습니다. 숲은 그 자체로 생명력 없는 공허한 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끝없이 억제된 영혼들이 남아있는 공간이었죠. 그리고 몇 년 후, 나는 또 다른 일골의 무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무당은 주카이 숲을 직접 방문한 경험이 있었고, 그곳에서 일어난 기이한 사건들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숲을 지나가던 중, 자신도 알지 못하는 존재의 시선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그 존재는 마치 숲과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주었고, 그는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 숲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을 때,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고, 그때부터 숲의 공기 속에서 어떤 존재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주카이 숲은 단순한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죽음이 얽혀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은 영혼들이 머무는 장소로 그 누구도 그 안에 닫힌 존재들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숲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곳은 우리를 실험하는 듯한 기운을 발산하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돌이 연못에서 떠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그 여자의 얼굴과 물속에서 떠있는 사람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다. 나와 내 친구들은 그날의 일을 서로 얘기하면서도 입술 사이에서 무언가를 고백할 수 없는 공포가 있었다. 나는 미도리 연못에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에서 떠나고 나서도 나는 자꾸만 그곳을 떠올리게 되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시 한번 그 신비로운 장소를 돌아가고 싶다는 욕망이 생겨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건은 점차 나의 일상 속에서 잊혀가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다시 그 사건을 떠올리게 된 것은 바로 그날 저녁 길을 걷고 있을 때였다. 내가 걷고 있던 골목은 어두웠고 거리는 거의 텅 비어 있었다. 갑자기 네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부터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혹시 미도리 연못에서 본 그 여자가 다시 나를 쫓아오는 것일까? 다음 날, 나는 도저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친구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그 사건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그 친구는 그때의 일에 대해 나에게 다시 말해주었다. 그는 자신도 그날 미도리 연못 근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 물속에서 뭔가가 나를 끌어당기려고 했던 것 같다.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신의 말이 실제로 무서운 경험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날 너랑 나는 별일 없이 돌아왔지만 그 물속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게 단순한 물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 나는 그 말에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과연 미도리 연못에는 어떤 존재가 숨어 있는 것일까? 왜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 이렇게 계속 나를 괴롭히는 것일까? 내가 그날 느꼈던 그 이상한 기운과 끌어당기는 힘은 무엇이었을까? 그 후, 나는 미도리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듣기 위해 한 명의 전문가를 찾았다. 그는 일본에서 유명한 민속학자였다. 나는 그에게 미도리 연못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잠시 동안 침묵을 지켰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그 연못은 단순한 호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된 전설이 깃든 곳이지요. 이 연못은 인간의 영혼을 빨아들이는 존재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그 연못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고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그곳을 떠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곳은 반지몰이 아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삼키려는 강력한 힘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들어간 사람은 그 영혼의 일부로 변하게 된다는 전설이 있죠. 그 물속에 빠져서 살아 돌아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나는 다시 한번 그 연못에 대해 생각했다. 그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음을 확신했다. 내가 그 물속에서 느낀 끌림과 그 신비로운 힘은 단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곳에 있는 강력한 존재의 영향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 후, 나는 그 연못을 다시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혼자서 가기로 했다.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그날, 나는 다시 그 미도리 연못에 도착했다. 여전히 그곳은 고요하고 깊은 물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부르고 있었다. 그때 내 발밑에서 갑자기 휩쓸리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몸을 움찔하며 물속으로 빠져들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 순간 내가 느낀 것은 단지 물의 흐름이 아니라 마치 내 몸이 물속으로 끌려가는 듯한 강한 힘이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물속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그 힘은 점점 더 강해졌다. 내 몸은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내가 물속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던 순간 물속에서 뭔가 이상한 빛이 반짝였다. 그 빛은 점점 커지면서 나를 사로잡기 시작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마치 나를 두르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알았다. 그녀는 단지 사라진 여자가 아니다. 그곳에 갇힌 영혼이었다. 나와 함께 가자. 그녀의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 울렸다.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물속에서 나오는 속삭임 같았다. 나는 몸을 떨며 그 목소리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 빛과 목소리는 나를 계속 끌어당기고 있었다. 친구는 계속해서 오고딱딱 울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는 순내림을 받은 이후 신과의 연결이 더욱 깊어졌고 그로 인해 그의 상태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다. 어떤 날에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이 무언가에 쫓기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그저 편두통이 심한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친구의 상태가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마치 누군가에게 잡힌 듯이 뒤로 쭉 끌려갔고 그는 숨을 쉴 때마다 고통스러워했다. 아, 아파. 그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며 몸을 움찔거리곤 했다. 그것은 단순한 신경통이나 편두통이 아니었다. 그의 몸에는 그 무엇인가 또는 그 누군가가 올라타고 있다는 증거가 있었다. 그리고 그때 오당이 말하였다. 이 아이는 이미 그 존재와 연결된 상태야.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어. 그 말은 내게 큰 충격을 주었다. 친구가 신내림을 받았을 때
그에게 얽힌 존재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 존재는 점점 더 공격적이 되어갔다. 우리는 그가 더 이상 물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봉인하려 했지만 그 봉인은 쉽게 풀렸다. 그 이유는 그 존재가 물의 힘을 이용하는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우나는 이 아이가 물 근처에 있을 때마다 그 존재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 경고했다. 그 존재는 물속에서만 힘을 쓸 수 있었고 그 힘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물과의 연결이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그 존재의 원한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물속에서만 힘을 쓰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힘에 끌려갈 수 있었다. 우리는 다시 봉인을 시도했지만 그 봉인이 풀린 후 친구는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 존재는 그에게 점점 더 지심이 스며들었고 친구는 자신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그와의 싸움은 의미가 없어. 그는 이미 그 존재의 제자가 되어버린 거야. 우다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존재는 그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왔다. 이 아이가 신의 제자가 될 운명이기 때문에 그는 그 존재에게 끌려가게 될 거야. 그 말은 내게 큰 충격을 주었다. 우리는 그 친구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고민을 해도 그 존재는 언제든지 그를 다시 끌어당길 수 있었다. 그 존재는 물속에 있을 때만 힘을 쓸 수 있는 존재였지만 그 힘이 너무 강력해 친구는 이미 그 심의에 물들어 버렸다. 우리는 급히 친구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미도로 향했다. 그때 우다는 긴장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 연못에 아직 그 존재가 있던 것 같다. 고민을 해냈다고 했지만 그 존재는 여전히 그곳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야. 우리는 그 말에 견학하며 우다니의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존재는 물속에 있을 때만 힘을 쓸 수 있다고 했지만 그 힘은 예상보다 강력했다. 연못에 있던 그 존재는 다시 친구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고 그 존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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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목소리는 반복적으로 우리 귀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나는 그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며 친구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존재와 싸울 수 없었다. 그 존재는 친구에게 이미 너무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우리는 급히 미도로 떠났다. 그런데 몇 주 뒤, 이곳에서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다. 미도리 연못에서 익사 사고가 났다. 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그 사고는 친구와 같은 나이대의 여성이었다. 그 여자의 생일도 친구와 같았고, 그 여자는 그 사고가 난 연못에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 존재가 또 다른 희생자를 끌어들였다는 증거였다. 미도리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은 단순한 익사가 아니었고, 그것은 그 존재의 힘이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다는 증거였다. 그 친구가 신내림을 받기로 결심한 뒤, 그는 점점 더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꿈은 연기를 하고 싶어 했던 친구였죠. 하지만 신이 내 몸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의 태도는 급격하게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행동을 하고 말도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죠. 친구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그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다가왔어요. 너 지금 내 얘기 잘 들어야 신이 말하는 거야. 내가 이 몸을 지배하는 시간이 이제 시작된 거지. 그의 눈빛은 그때까지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차갑고 무섭게 변했어요. 그 순간 나는 그의 변화가 단순한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친구야, 너 정말 괜찮은 거야. 내가 다시 물었을 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이제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될 거야. 다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때 나는 그의 말이 점점 더 현실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과거의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 소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어. 그러나 그가 어떤 신을 받은 것인지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신내림을 받았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신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짐을 지닌 존재인지는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일본에서의 여행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그 여행 중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도쿄 근교의 한 오래된 절에 갔을 때였어요. 그 절은 오래된 나무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고 주변은 아주 고요하고 음침했어요. 이곳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어요. 그 친구는 점점 더 이상해졌고 그의 말과 행동이 점점 더 기이해지기 시작했죠. 여기서 뭔가 일어나고 있어. 우리가 여기 와야만 해. 그 친구가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은 단지 그가 느끼는 기운 때문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 신이 그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일 수도 있었죠. 우리는 절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의 분위기는 너무나도 음산했어요.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내 발자국 소리만이 울렸죠. 그 친구는 그 순간 갑자기 무언가를 느꼈는지 몸을 움찔하며 멈춰 섰어요. 너도 느껴? 그는 물었고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우리 주변을 감도는 것 같았어요.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요? 이곳에서 우리가 겪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그 친구는 점점 더 신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았고 나는 그 친구가 신내림을 받은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가 받을 신은 단순한 신이 아니었어요. 그 신은 예전부터 인간의 마음 속에서 어둡고 복잡한 감정들을 다루었던 존재였어요. 그 신은 인간의 두려움, 절망, 그리고 복수를 다루는 신이었죠. 친구는 신을 받으며 점점 더 그런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의 말투나 행동이 거칠어지고 때로는 자기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난 더 이상 내가 아니야. 나는 이제 신의 의도대로 살아야 해. 그는 이렇게 말했죠. 이제 그의 모습은 정말로 우리가 아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차갑고 눈빛은 깊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 같았죠. 그 신이 그에게 들어갔을 때부터 그는 마치 신의 대리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 내가 신의 사자로서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두려움과 고통을 이해하고 전달해야 할. 그 친구는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어요. 그 친구가 이제는 인간의 감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로 변해버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후, 그 친구는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어느 날, 그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를 찾으려고 여러 곳을 다녔고, 그의 가족도 함께 나섰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어요. 친구의 자취는 마치 공기처럼 사라졌죠. 나는 그가 신의 의도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신에게 완전히 지배당한 것인지를 알 수 없었어요. 일본의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다. 한국보다 더 높은 습도와 기온은 숨이 턱턱 막히게 만들었고 조금이라도 시원한 옷차림을 하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러나 그날 나는 눈을 의심할 만한 장면을 목격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던 길, 도로가 한적해지는 밤 무렵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내 시야에 들어왔다. 하의 역시 검정색 바지였고 그 더위 속에서도 마치 한겨울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이상한 취향을 가질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일정한 거리에서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며 어딘가를 맴돌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어떤 기칙성이 느껴졌지만 이상하리만큼 자연스럽지 않았다.
그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묘한 이질감에 몸이 떨렸다. 머리에서도 그 남자의 존재가 주변의 공기를 무겁게 만드는 것 같다. 그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그의 그림자 같은 기운은 내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사람이 있다? 아니, 뭔가.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이었다. 집에 오르나나 누나에게 이 이야기를 하려다 말았다. 괜히 누나를 불안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비슷한 시간에 나는 같은 장소를 지나고 있었다. 어쩌면 그 남자를 다시 보게 될까봐 내심 불안했지만 설마 하는 마음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다시 그 자리에 있었다. 이번에는 더 분명했다. 그는 천천히 좌우로 움직이며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움직임은 어제와 똑같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뭔가 이상하다. 내 마음속 경고음이 울렸다. 이번에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누나나 혼자 사는 집으로 올라가면서 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누나에게 말했다. 누나, 밖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 뭔가 사람 같지가 않아. 누나는 피곤한 얼굴로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나, 무슨 귀신 같은 소리야. 그냥 이상한 사람이겠지. 하지만 내가 억지로 창문으로 그 남자를 보게 하자 누나의 얼굴은 청백해졌다. 뭐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서 있어? 누나도 그의 존재를 느꼈다. 그는 단순히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다. 누나는 갑작스럽게 기념을 질렀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와 동시에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렸다. 누나는 두려움의 말을 잃었고 나 또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며칠 후 그 남자는 다시 같은 장소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나 지금 누나 집 근처에 있는데 여기 진짜 이상한 사람이 계속 돌아다녀.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다. 친구는 당황하며 물었다. 진짜야? 무슨 사람인데? 남자야, 여자야? 글쎄, 남잔지 여잔지도 모르겠어. 근데 느낌이 너무 이상해. 친구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곧 경찰이 도착했다. 그 남자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다. 경찰이 접근하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갑자기 도망치기 시작했다. 경찰은 그를 추격해 붙잡았다. 체포되는 순간 그의 눈빛이 보였다. 그것은 단순히 이상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차갑고도 살기가 서려 있었다. 마치 나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성공했을 텐데. 그 남자는 조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혼자 사는 여성을 목표로 사마 범행을 기획하던 사람이었다. 그의 목표는 누나였다. 그러나 내가 누나와 함께 있었기에 그는 실행이 옮기지 못한 것이다. 체포된 후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는 일본에서 악명 높은 사이비 종교 집단의 일원이었고 자신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신의 명령을 받았다. 100명이든 1000명이든 죽여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내 모든 죄를 망쳤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누나는 그 자리에서 펄썩 주저앉았다. 내가 없었으면 누나나 타깃이 됐을 거야.
그 말을 하는 내 목소리조차 떨리고 있었다. 며칠 후, 우리는 일고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누나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나 또한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자신이 없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다. 누나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그녀의 꿈속에서 그 남자는 여전히 검은 옷을 입고 서성이고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손을 뻗으며 중얼거렸다. 너는 내 것이 될 것이다. 내가 실패한 그날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누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건 그저 꿈일 뿐이야. 그 사람은 이제 우리를 해칠 수 없어. 하지만 금수에도 나는 천방에서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의 모습을 본 것만 같았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이 현실인지 아니면 나의 상상인지 지금도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여름의 기억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여름은 한국보다 훨씬 뜨겁고 습도가 높았다.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 모두가 가능한 시원한 옷차림을 하고 싶어 했지만 그날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퇴근 중 집으로 돌아가던 길,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진 검정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하의 역시 검은 바지였다. 한여름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옷차림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치안이 독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매우 이상했다. 그는 도로 한쪽에서 저우로 천천히 움직이며 어딘가를 맴돌고 있었다. 움직임은 마치 일정한 규칙을 따르는 듯 보였다. 그의 모습은 이상할 정도로 부자연스러웠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단하게 들었다. 그는 확실히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인간이 아닌 무언가처럼 느껴졌다. 저게 뭐지? 나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의 시선을 느낀 것 같았지만 뒤돌아보지 않으려 애썼다. 그의 존재가 주변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고 내 신경은 온통 곤두서 있었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누나가 혼자 사는 집이라 더 불안했다. 하지만 괜히 누나에게 말하면 걱정만 끼칠 것 같다. 그날은 조용히 넘어갔다. 그러나 다음 날도 나는 같은 장소를 지나갔다. 그리고 그는 또 그 자리에 있었다. 이번에도 똑같은 옷차림으로 똑같이 저우로 움직이며 어딘가를 맴돌고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나는 더욱 강한 이질감을 느꼈다. 단순히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존재 같았다. 그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누나에게 말했다. 누나, 밖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 나만 그런가? 아니, 뭔가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누나는 피곤한 얼굴로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나, 무슨 귀신 같은 소리야. 그냥 이상한 사람이겠지.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내가 억지로 창문으로 보게 하자 누나의 표정이 하얗게 질렸다. 뭐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서 있어? 누나도 그의 존재를 느꼈다. 누나는 내 말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 남자는 단순히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날 밤, 누나는 한숨도 못 잤다.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머릿속에 떠올랐다. 나 또한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그가 사람인지 귀신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그의 존재가 너무 무서웠다. 며칠 후, 그 남자는 또 같은 장소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야, 나 지금 누나 집 근처인데
여기 진짜 이상한 사람이 계속 돌아다녀.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다. 친구는 반환하며 물었다. 진짜야? 뭐 하는 사람인데? 남자야, 여자야? 글쎄, 남잔지 여잔지도 모르겠어. 근데 느낌이 너무 이상해. 경찰이 도착했고, 그 남자는 여전히 밭팀 자리에 있었다. 경찰이 반환하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갑자기 도망치기 시작했다. 경찰은 그를 추격했고, 결국 붙잡았다. 체포되는 순간 그의 눈빛이 보였다. 그것은 단순히 이상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마치 내 기회를 망쳤구나 라고 말하는 것 같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혼자 사는 여성을 목표로 사마 범행을 기획하던 사람이었다. 그의 목표는 누나였다. 그러나 내가 누나와 함께 있었기에 그는 실행이 옮기지 못한 것이었다. 체포소 밝혀진 그의 정체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는 일본에서 악명 높은 사이리 종교단체의 일원이었으며 자신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은 경찰마저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나는 신의 명령을 받았다. 100명이든 1000명이든 지려야만 내가 구원받는다. 그는 기독교에서 변질된 사이리 종교의 일원이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몇백 년 동안 억압받아 왔다며 복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조상들은 기독교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 전체가 몰살당했다. 우리는 그 복수를 희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의 말은 일본의 기독교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일본에서는 기독교 신자들이 끔찍한 탄압을 받았다. 한 명이 기독교 신자임이 밝혀지면 가족 전체가 처형당하기도 했다. 일본의 여름은 한국보다 훨씬 뜨겁고 습기가 많았다. 한여름의 도쿄 거리에는 열기를 피하기 위해 가벼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그날 나는 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한 남자를 목격했다. 그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긴 바지도 마찬가지로 검정색이었다. 이 더위 속에서 그의 모습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그는 도로 한쪽에서 저우로 천천히 움직이며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그의 행동은 일정한 규칙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어색하고 불길한 기운이 감도났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상한 취향을 가질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움직임을 볼수록 무언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서둘러 그곳을 떠났지만 그의 존재는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사람이 있다? 아니면 무언가 다른 존재일까? 그날 저녁, 집에 도착한 나는 누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혼자 사는 누나에게 괜히 불안감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떠올랐다. 그가 내게 말을 걸지는 않았지만 마치 그의 시선이 내 등을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나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지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또 그곳에 있었다. 이번에도 검은 옷을 입고 천천히 좌우로 움직이며 어딘가를 맴돌고 있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그의 존재는 단순한 이상한 사람의 범주를 넘었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누나에게 말했다. 누나, 밖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 나만 그런다. 뭔가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누나는 피부는 얼굴로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무슨 귀신 같은 소리야.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러나 내가 억지로 창밖을 보게 하자 누나는 단번에 그의 모습을 발견했다. 뭐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서 있어? 누나의 표정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누나에게도 똑같이 섬뜩하게 보였다. 그날 밤, 우리는 창문을 모두 닫고 커튼을 쳤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누나는 침대에서 한숨도 못 잤고 나 또한 그의 존재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며칠 후 그는 똑같은 장소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나 지금 누나 집 근처인데 진짜 이상한 사람이 계속 돌아다녀.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다. 친구는 방황하며 물었다. 진짜야? 뭐 하는 사람인데? 남자야, 여자야? 글쎄, 남잔지 여잔지도 모르겠어. 근데 느낌이 너무 이상해. 경찰이 도착했고,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경찰이 반환하자 그는 갑자기 도망치기 시작했다. 경찰은 그를 추격했고, 결국 붙잡았다. 체포되는 순간 그의 눈빛이 보였다. 그것은 단순히 이상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도 찰기가 서려 있었다. 마치 못 추려서 아쉽다고 말하는 듯했다. 사일이 종교의 정체. 체포된 후 그의 정체는 점차 밝혀졌다. 그는 일본의 사일이 종교단체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100명, 아니 수천 명이라도 죽여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우리 조상의 복수를 하고 있다. 몇백 년 동안 기독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우리의 가족이 몰살당했다. 나는 그 복수를 행하고 있을 뿐이다. 그의 말은 일본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겪었던 끔찍한 탄압과 관련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한때 기독교 신자들이 가혹한 탄압을 받았고 한 명이라도 기독교 신자가 나오면 그 가족 전체가 처형당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한다. 누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에 휩싸였다. 내가 파기시였다니. 정말 소름 끼쳐. 나는 그런 누나를 진정시키며 말했다. 이제 그 사람은 경찰에 잡혔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나 그날 이후 나는 가끔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의 그림자가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을 느꼈다. 투실 사건과 초자연적 연결. 일본을 떠난 후에도 나는 이상한 사건들을 접하게 되었다. 한 번은 아파트 공사 중에 일어난 투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20대 초반의 한 남자가 높은 건물에서 투신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 사건에 호기심이 생겨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인터뷰 중에 모단 누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고 나는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녀와 함께 그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단번에 무언가를 알아차렸다. 여기 원한이 남아있네. 내가 본 게 맞아. 천도를 해야겠어. 그날 무단 누님은 투신한 남자의 영혼과 대화를 시도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내가 너를 천도시켜 줄 테니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눈에 띄려고 하지 마라. 그날 밤 천도 의식이 진행되었고 공기는 점차 차분해졌다. 나는 비로소 영혼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비신과 인간의 경계. 나는 일본에서 겪었던 모든 경험을 통해 귀신과 인간, 그리고 그 경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때로는 인간이 더 무섭고, 때로는 귀신이 더 무서울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둘 다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영도 머리를 쓴 것 같다. 인터뷰 중에 자신을 드러내면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나는 친구와 대화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럴지도. 그런데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말에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투실 사건, 그리고 사이비 종교단체는 모두 서로 연결된 것처럼 느껴졌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초자연적인 이야기로 가득 찬 곳이 아니다. 그 속에 숨겨진 어둠과 인간의 잔혹함을 함께 품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나는 이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탐구하고 그 진실에 다다나고자 한다.